2017년 12월 전북 전주의 한 경찰서로 30대 부부가 들어옵니다. 5살 난 딸 준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들은 아이의 친부와 계모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우리 애 꼭 좀 찾아달라면서 혼절까지 합니다. 실종 시점은 20일 전인 11월. 그런데 집에 혼자 있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준이 혼자서 걸어나간 행적도 누군가 납치한 듯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몸도 약한 작은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5살 고준이 실종 사건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5살짜리 여자아이 준희가 제 발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누가 데리고 간 흔적도 없고 하하, 그런데 실종은 됐고. 자, 그렇다면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2017년 12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전북 전주에서 아이가 없어졌다 이런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사라진 아이는 5살 고준희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아버지인 36살 고 씨, 그리고 계모가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고요. 이 씨, 그리고 그 이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준희 양의 양할머니까지 이렇게 3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이 당시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점도 이상했고요. 아이가 실종된 시점이 20일 전, 그러니까 11월 18일 낮 12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일단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집 주변은 물론이고 인근 야산 그리고 저수지까지 다수색을 했는데 어떤 단서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가 스스로 걸어갔다면 누군가 본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강제로 데려갔다고 하기에는 납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신고 일주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아이 사진, 특징 이런 걸 적어서 포상금 500만 원까지 걸었는데 그래도 목격자도 제보도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 사라지고 나서 20일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신고를 했다. 일단 먼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 저도 이 사건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요. 일단 이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 친부 고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 이 씨와 동거 중이었고 원래 친모가 이 준희 양을 맡아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셋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친부가 고준희 양을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보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계모 이 씨 집에는 7살짜리 계모의 아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게 이 현재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진척이 없어요. 아이를 찾을 방법 찾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수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준희 양이 원래 이제 6개월 만에 한 680g 정도로 태어난 초미숙아였어요. 근데 이 준희 양에게는 이제 뭐 발달 장애하고 이제 자폐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매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친부가 준희 양을 맡고 난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어요. 좀 일단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에 아이가 없어서라고 신고할 때 친부가 실신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사에는 정작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럼 그 사건 당일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면 수사를 한번 진행해 보자니까 이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리송한 상황에서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딱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소사치게 놀랐던 부분인데요. 목격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이가 실종된 건 11월 달, 11월이면 이게 옷이 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목격자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은 반팔을 입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목격자가 없다 보니까 아까 앞서 우리 백 변호사님이 말씀했던 그 가족들은 최면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이웃 주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면 수사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면 수사를 하는 중에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 4월 25일 고준희 양을 봤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최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야. 그 이웃집 그 사람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내가 목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경찰이 더 열심히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4월 26일 날 이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그럼 여행을 같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갔는데 여행 장소에 내렸을 때에는 아까 말했던 그 가족만 존재를 하고 지금 이 준희 양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게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이웃 주민이 최면을 통해서 아이를 본 시점 4월 25일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준이만 사라진 채 그 가족이 여행을 간 시점이 4월 28일.
자, 4월 25일과 4월 28일 사이 이 3일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네, 이때로 좁혀서 가족의 행적을 다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 그러니까 여행 전날에요. 친부인 고 씨랑 아이의 양할머니, 그러니까 이 사위와 이 장모 관계인데 이 둘이 군산의 한 야산에서 함께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야산은 고 씨 쪽 친할아버지가 묻힌 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랑 장모가 야밤에 사위 쪽 선산에 같이 있었다. 어딘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수상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이 추궁을 했고요. 이들은 아이가 집에 갔더니 숨져 있었다. 그래서 27일 새벽에 선산에 묻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사망 8개월 만에 이불에 쌓인 채로 매장된 준이 양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친딸을 유기하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자,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요.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고 지금 준이 양 시신까지 발견됐잖아요.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준이 양이 숨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백 변호사님. 처음에 초기에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 진술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준희 양의 시신이 발견된 건 8개월이나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뭐 피부와 장기 같은 게 모두 손실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 뒤쪽에서 이제 골절 3군데가 발견이 됐고요. 결국 아까 조금 전에 기자 물었던 것처럼 자백을 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폭행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준이가 숨지기 전인 4월 20일에 밥을 안 먹는다고 무릎을 꿇고 먹게 하고 거부하면 발목을 여러 차례 짓밟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복숭아뼈에 염증도 생기고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고름이 차서 걷지도 기어다니지도 잠도 자지도 못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잠을 못 잔다고 잠을 안 잔다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짓밟았고요. 지금 현장 검증하는 것처럼 그때 갈비뼈 3개가 골절되면서 결국 26일 날 준이 양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소장님께는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자, 승현님. 네네. 실종 신고를 하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 어린 나이였다지만 네. 아이가 아무리 체구가 작고 그래도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거죠. 저도 지금 이 사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 완전히 헐리우드 액션보다 더 완벽하게 자기의 그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형태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살아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빨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옷을 이렇게 바깥에 널어놓는 모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장난감, 신발 등도 그 근처에 이렇게 보이게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탁탁 지나가면 아이의 신발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또한 경찰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 계모가 뭘 했는가 하면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바닥에 이렇게 뿌려 놨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 가능한 일인지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준비했고 준이 생일에는 친부가 카드로 케이크를 구매해 결제 기록을 남겼고 양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서 우리 아이 생일이야, 우리 손녀 생일이야라고 하고 미역국을 돌렸다고 합니다. 매달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고 씨는 양 할머니에게 준이 잘 지내줘라고 안부를 묻는 카톡을 주기적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실종 직전에 친부가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해 아이 애타게 찾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다음에 고 씨가 그 자리에서 혼자라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그거예요. 이 부부 네. 그리고 장모 이렇게 3인조 네. 셋이서 암매장을 해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겁니다. 자, 하지만 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어린애한테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준이가 사실은 친엄마와 형제들하고도 떨어져서 아버지하고만 있었던 거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준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그 정확하게 그 현장도 추측할 뿐이지 뭐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이 살해를 당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 너무나 연기
연기를 잘해서 마치 굉장히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 척, 엄마인 척 이런 연기까지 한 이런 매정한 아버지와 또 그 양 엄마로부터 학대당하다가 살인당해서 너무 준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 뭐 안매장 할 때 이 계모는 집에 있었고 이 장모와 이 아버지 둘이 묻었다고 하고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묻으면서는 준이의 인형을 함께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종 신고를 한 것이죠. 야, 진짜 이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기초로 하면 지금 저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우리가 고시라고 하잖아요. 예. 일단 당연히 신상 공개는 안 됐고요.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은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그 당시 양형 기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저 아버지 고 씨에게 징역 20년, 계모 10년, 양할머니에겐 징역 4년이 선고가 돼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치사죄 권고 형량을 많이 높였습니다만 이건 양형 기준을 상향하기 그 전에 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형이 낮게 선고가 됐었죠. 승현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진짜 이 정인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일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과거 사건을 리뷰하다 보면 와 진짜 그 몇 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과 주위의 많은 분들이 아이에 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 이 사건도 굉장히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약하게 처벌받았다는 거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아이 생명 지켜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또 뭐 많이 달라졌느냐?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죠.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